불상의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불상인데요. 불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불상은 뭐 불교가 들어온 때부터 시작이 되었겠죠.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인도의 불상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석가 부처님이 인멸한 지 한 400년에서 500년이 지나서야 불상을 만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내가 드리겠는데, 그 초기의 불상이 바로 인도의 간다라 그리고 마투라 불상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불상 시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상은 석가 부처님이 인멸한 뒤에 한 500년 정도 동안 전혀 불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불상을 만들었을 텐데 없어진 건 아닐까, 혹은 뭐 땅속에 아직 묻혀있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불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한 5세기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 부처님이 유명한 직후부터 불상이 나타나는 시기, 이 시대까지를 무불상 시대, 불상이 없었다 이거라고 해요. 그러다가 기원 전후 무렵에,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 2000년 전에 인도 지금의 그 간다라, 파키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 동부를 이제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간다라하고 마투라, 인도의 이제 한 중국부 쪽입니다. 이때 처음 불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불상이 굉장히 늦게, 생각보다 늦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래서 간다라 불상, 마투라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상을 이해하려면 이 용어부터 알면 좋습니다. 간다라, 마투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에서는 불상이 처음 나타났는데 그게 간다라 지역과 마투라 지역에서 나타났다. 근데 이 간다라 불상하고 마투라 불상은 서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간다라 지역과 마투라 지역이 워낙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동시대에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음에도 조금 다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불상하고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차이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양식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무불상 시대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부처님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자리에 탑이나 보리수, 법륜, 사자, 코끼리 이런 것으로 나타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미술이라고 얘기하면은 불교의 여러 가지 교리나 사상을 표현하는 미술이 불교 미술인데, 불교 미술 자체는 불교가 성립된 직후, 즉 석가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석가 부처님 직후부터 불교 미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불상이 없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불상을 표현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불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탑이나 보리수 이런 것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뭐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500년간 지속된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스터리하죠. 당연히 석가 부처님이 임명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을 법한데 100년, 200년도 아니고 무려 500년 가까이나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만들면 안 될, 혹은 뭐 만들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걸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무불상 시대를 거친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간다라, 마투라 가까이 지역에서 불상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무불상 시대에서는 그래서 불상 대신에 이렇게 불족절이라든지 또 이런 불족절이죠. 이걸로 부처님을 대신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공양상들이 불상을 향해서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처님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냥 이렇게 족적으로만 표시를 한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표현을 아지 않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쳐다와서 공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막 줄 서고 있죠. 뒤에. 그리고 가까이 여기서 아사세 왕인데 아사세 왕이 부처님에게 귀의함을 하고 절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 신하들이고 여기에 당연히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맞이해야 될 텐데 여기다가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보리수하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최소한 기원전 1세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져요. 그렇다면 이런 무불상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이게 좀 궁금하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딱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추정들을 할 뿐이에요. 어떤 추정이 되냐면 옛날 인도도 이제 동양 문화권에 속한다고 보고 이런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주 성인을 일부러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았던 전통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까지도 그런 좀 습관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주 가까운 어른이나 존경하는 사람은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호로 부르든가 조선시대만 해도 상대편 호로를 부르지 이름을 막바로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부러 또 피해가는 모습도 있고요. 사람이 어른이 있으면 이렇게 모습을 피해가는 그런 습관들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80년대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는 이 무불상 현상이랄까 이런 것에 어떤 직접적인 설명은 못 됩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의 동양권,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교적 예의를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혹시 불상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완벽한 해석은 못 됩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요 밑에 두 가지 설이 더 그럴듯해요. 뭐냐면은 경전에 보면은 석가부처님이 이제 만년이 되면서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어떻게 부처님이 가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내 모습을 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떤 상으로 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다. 정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하지만 또 이것도 완벽한 해석이 못 되는 게 반대로 어떤 그 제자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입양하신 이후에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부처님을 기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자 일부러 그럼 따라와. 그래서 강가에 딱 서요. 강에 딱 섰더니 모습이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물결이 잘잘 흐르고 요 모습대로 나를 조각하면 된다. 이런 말도 또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상에 옷주름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옷주름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린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좀 상반되는 말이 경전에 나와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경전이라는 게 좀 후대 경전들이에요. 초기 경전이 아니라. 그래서 과연 저는 그 말대로만 했을까? 라는 좀 의문도 있어요. 또
그거보다는 좀 더 정신적으로, 정신사적으로 혹은 불교의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집착하는 거를 못하게 하니까 어떤 상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 사실 형태라는 것이, 모습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식을 고정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 형태 아니라 마음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마음에 걸리지 마라. 걸림없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와 공사상의 영향으로 불상을 처음에는 안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석가부처님의 바로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에 충실히 불법의 어떤 원리에 충실히 따른 결과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이런 이유들이 섞여서 불상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이 나타나죠.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 조각 같아요. 딱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적인 요소가 아주 강해요. 인도인에서도 불구하고. 반면에 마투라 불상은 인도 고유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의 어떤 간접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직접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 왕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간다라 불상이 그리스의 헬레니즘적인 양식을 이어갔다는 것 하나의 이유는 형태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요소들이 여러 요소들이 간다라 불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컨트라포스토라는 건데 이거는 신체를 이렇게 좀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조금 트는 걸 말해요. 지금 뒤에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마투라 불상은 그에 비해서 인도 사람의 모습, 이건 그리스적인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마투라는 인도 고유의 모습. 그리고 마투라는 간다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운 나라가 돼서 옷이 좀 얇아요. 간다라 불상은 옷이 두꺼운 데 비해서 얇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말은 아니에요. 사실 관능적. 나 이 말에 대해서 별로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자면 좀 야하게 보이는 게 관능적이잖아요. 관능이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건 막 책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느 불상에 가보면 통일신라 시대 불상을 설명하는 글에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불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보면 오해가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불상이 관능적이지? 이제 이런 표현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썼습니다. 그러니까 얇게, 옷을 얇게 표현해가지고 신체의 일부분이 좀 드러나는 건데 이걸 여기 쓴 거죠. 여하튼 인도 고유의 신앙과 정서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간다라 불교 미식인데 앞서 얘기했던 여기에 요걸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컨트라포스토. 요걸 알고 불상을 보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불상을 봤을 때 좀 못 봤던 모습을 저런 모습이라 하고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 불상에도 이게 있어요. 자, 요 모습에서 일단 불상의 전체적인 모습일 때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이죠. 부처님의 모습, 상태 튼 모습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어떤 부분이 조금 눈에 띄나요? 혹시? 주렁 물결. 네? 예, 물결이 아까 이거 말한 그런 모습이죠. 이 옷주름인데, 맞아요. 여기 잘 봤어요. 옷주름을 꼭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수다라 장자가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랬더니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어른거리는 걸 보고 우리
조선시대 불상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건데 뭐냐면 미묘하지만 몸이 살짝 틀어져 있어요. 허리가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뻗어요. 나 같은 사람이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허리를 약간 틀고 있어요. 똑바로 서도 되는데 오전에 내가 30 이상 80종을 강의했었는데요. 불상을 표현하는 한 32가지의 일종의 원칙이랄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거기에 보면 직립상이라는 몸은 부처님의 몸은 바로 서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인도의 불상이 한 3세기 이후에 나타날 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1세기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30 이상 80종의 규약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시대의 불상입니다. 앞으로 볼게요. 이게 그리스 조각입니다. 그리스 조각의 헬라 여신을 그린 건데, 조각한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서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몸을 다 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체의 미래를 고려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신이란 말이죠. 여신인데,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인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서 있는 것보다는 인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동작을 할 때 조금 더 율동적으로 보이고 신미감을 주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조각은 이렇게 신미감을 우선적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리스 영향을 받은 간다라, 즉 불상의 초기 불상의 모습도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간다라 불상에서는. 이게 이런 자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본능적인 표현을 해주든 몰라요. 내가 어떤 요거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람이 뭔가 뭐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그냥 서 있지 않고 말을 하는 거죠. 보면 어깨가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싹 들려져 있습니다. 이쪽 허리, 골반 쪽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은 다르게 해요. 이게 말하자면 컴프라포스토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뭐 힌두교 쪽의 미술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자세는. 물론 이 조각상은 이게 이제 노래하는 여신을 표현한 거라서 조금 더 흥겹게 하기 위해서도 한 거지만 인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불상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상에서 봐요. 자, 이 불상도 대개는 이렇게는 거기까지는 시선이 아니시는데 한번 자세히 보죠. 영주 숙수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입니다. 오른쪽 어깨보다 왼쪽 어깨가 상당히 들어갔죠.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허리도 정상적이지 좀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컴프라포스트를 이해 못하면 이 모습이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불쌍히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의 어떤 또한 영향을 받은 불상입니다. 이 불상의 명호는 뭘까요? 석가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상은 뭘까요? 여기에 손에 뭘 들고 있죠?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예, 약사예요. 바로 약사예요. 자, 그러면 이 불상이 왜 컴프라포스트를 했을까요? 이 불상을 조선시대 약사 불상 같은 데 여기 가만히 있거나 얌전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상을 보면요, 마치 이 약합을 아프고 좀 원래 약사 12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그 약을 주면서 구호를 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완화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마치 직접
건네줄 것 같은, 다가가서 여기 약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 빨리 나한테 와, 이렇게 주려고 하는 듯한, 얼굴도 그래서 시선을 밑으로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모습을 하고 있죠. 마치 이렇게 진짜로 아픈 사람, 병자를 위해서 쳐다보려는 사람처럼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런 컨트라포스터가 활용이 되었던 거죠. 사실 중국에도 불상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은 불상을 이번 한번 이렇게 보면서 불상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이제 어떤 안목을 얻기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10년, 20년 불상만 공부해도 탁 보고서 이거는 몇 세기 불상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간다라 마투라 불상을 얘기하고 조금 후대 불상 이렇게 흐름을 얘기할 텐데요. 이렇게 시대별로 비슷해 보여도 다른 점을 한번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불상을 예를 든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불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 3세기 때입니다. 인도에서 불상이 나타나는 게 1세기고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게 한 3세기일 거예요. 3세기 불상 이후에 5세기 불상부터 한번 보는 건데, 불상이라는 것이 시대적,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 3세기 때쯤까지만 해도 인도의 불상의 양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5세기쯤 되면 중국만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인도 불상을 그대로 모방하다가 나중에 되면 한 몇백 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같은 민족의 지역에서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동질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 불상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마치 넥타이를 늘어뜨린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거는 중국에서도 북방 민족들의 특별한 복식입니다. 특히 왕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안에 있는 옷을 바깥으로 이렇게 쫙 늘어뜨리는 것이 왕이나 귀족들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상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6세기, 7세기, 8세기에 들어오면서 옷이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얼굴은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옷이라든지 이런 모습에서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좀 벌어지곤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다라 불상은 지금의 이제 간다라 지방에서 기원전 1세기부터 아주 늦게까지는 한 7세기까지 나왔던 그리스 로마풍의 불상을 말합니다. 외모가 서양인을 닮았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무렵쯤 돼가지고 BC 한 3세기쯤부터 알렉산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왕인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을 점령했었던 알렉산더 왕이 인도까지 이집트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인도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땅을 사실 넘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렇지만 인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인도에서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한 30년, 20년에 걸쳐서 동방원정을 했었던 그 기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미술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이 간다라 불상에 표현이 되게 된 겁니다. 지역을 한번 그림으로 지도에서 볼게요.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면 인도의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이고요. 완전 서북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의 원정대가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한 원정대의 종착역이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이 강을 못 건넜어요. 왜 못 건넜느냐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막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생전 보도 듣도 요즘 나와 듣보잡하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갈 길을 막았어요. 뭐냐면 뭐 중동 지역까지 물밀듯이 쳐들어왔었던 로마 군대지만 처음 본 전술에 길이 막힌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로 조직이 된 상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리스 로마는 이 보병부대거든요. 그 일렬 횡호를 정확하게 맞추어가지고 그냥 진격하는 겁니다. 창으로 무장을 하고 방패로 무장을 하고 툭을 쓰고 창을 들고 하는 거에 식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이거는 막 부채만한 코끼들이 앞을 가로막고 들어오니까 이러한 새로운 전술을 감당하지 못해서 알렉산더 왕이 아주 고민하다가 결국은 퇴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다가 가는 길에 죽었지만 이 영향 때문에 인도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북부, 남부 이쪽이 굉장히 한 20여 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통일이 된 기운을 얻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간다라 지역은 지형적으로 바로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에 점령한 이후에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마티라 지역은 그에 반해서 인도의 그 고유적인 문화와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마투라 지역의 원주민이 어딘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는 어려운데 여하튼 그로부터 한 300년 전에 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건너온 흉노족과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다라 지역과 마투라 지역은 어떻게 보면 민족성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 문화적, 역사적 풍토, 배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카니슈카 왕이 이 카니슈카 왕은 그 우전왕으로 불리는 그 왕하고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죠. 그 인도의 불교를 널리 전파한 왕입니다. 그래서 간다라 지역의 불교가 불상이 전개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다라 지역은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불교, 이것이 결합이 된 지역이에요. 왜 그렇게 결합이 잘 됐느냐 하면은 여기가 바로 실크로드 무역로의 하나입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지역적 차별이 가장 희박한 게 바로 무역이지 않습니까? 무역을 하려면은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내가 안 쳐다가고, 저기는 동양인이니까 안 쳐다가고, 이런 장사는 없어요. 가서 이익이 되면 가는 게 무역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간다라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쉽게 녹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바로 이런 왕이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간다라 지역에 이렇게 그 그리스 문화가 금방 들어온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간다라 지역의 문화적 풍토를 얘기한 겁니다. 우선 카니슈카 왕이 불교를 이렇게 풍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지역에서 보면 조로아스터교니, 힌두교니, 불교니 이런 여러 세계의 종교가 같이 막 혼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화폐, 이 당시 간다라 지역에 유포되었던 동전, 화폐에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의 종교를 상징하는 신도 그려져 있고 힌두교를 상징하는 상도 화폐에 그려져 있고 여기 불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종교가 다 이렇게 수교될 만한 그런 리버럴한 좀 자유분방한 곳이 바로 당시에 간다라 지역이었어요. 지금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의 인도 사람들의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간다라 지역이고 마투라 지역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다라 불상은 한마디로 그리스적이라고 했죠. 그리스 문화를 많이, 이 얼굴이 보시죠? 얼굴이 인도의 모습, 인도 고유의 모습도 그럼 들어가 있어요. 간다라 미술이라고 해서 그리스 문화를 직접 이렇게 그대로 한 건 아니니까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도의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끈한 얼굴, 이제 뭐 아리안 계통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서구 쪽에 얼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똑한 콧날에 눈도 이렇게 깊게 좀 쏙 들어가 있고 눈도 크고 그다음에 신체도 크고 이런 모습이 이제 간다라 불상이에요.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을 비교하는 데는 이 머리카락하고 옷주름을 보면 됩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곱슬머리죠. 간다라 불상은 이렇게 좀 머리가 곱슬머리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서구 유럽의 사람들 그런 모습이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마투라 불상은 그거에 비해서는 머리카락을 거의 표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옷도 간다라 불상은 두꺼운 데 비해서 마투라 불상은 얇아요. 자, 간다라 불상입니다. 쿠샤는 아까 가장 불교가 발전했던 시기의 시기라고 했죠. 칸시카 왕 쓸 때, 2, 3세기 때. 이렇게 보면 여기 수염도 이렇게 나오고, 머리카락도 아주 두꺼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옷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질감이 두껍죠. 두껍고, 이렇게 물결무늬, 이걸 U자형 옷주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알파벳 U자 비슷해서. 간다라 불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두꺼운 곱슬머리, 그리고 수염까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옷주름도 비교적 두껍게 표현되어 있어요. 간다라 불상에서 표현하는 얼굴 모습이 한 몇 살쯤 돼 보일까요? 부처님은 80살까지, 그렇죠? 이게 아무리 가도 40대까지는 안 가죠? 이것도 재미있어요. 뭐냐면 부처님, 분명히 석가 부처님은 80세라는 아주 요즘으로 봐도 상당한 장년에서 입적했는데, 불상에서는 아주 노년의 모습으로는 전혀 표현된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한 30대 정도로 하는 정도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 불상도 한 그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석굴암 불상도 한번 여러분들 자주 가봤으니까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30대 이상으로 보이지 않죠? 한 30대 앞에 모습. 우리같이 제가 이제 좀 60이 다 돼가고 넘어가고 이런 사람은 좀 아쉬워요. 그때 모습은 안 편했을까? 근데 아쉽게도 그런 중장년의 모습을 하는 불상은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간다라 불상도 한 30대 정도라 할까? 근데 마투라 불상은 이것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한 20대? 아무리 늦어봐야 30대 초반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다라 불상을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한 3, 4세기 때 보리수 밑에가 앉아있는 모습. 주변에 있는 보사상이 좌우 협시를 하고 있고, 다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물론 단정하게 이렇게 올리긴 했습니다만, 두꺼운 파상모에 수염도 어떻게 보면 좀 수룩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좀 옷주름이 좀 두꺼운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다라고서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여러분도 가끔 봤었은 사진이나 봤었던 상인데요, 고행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다라 불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간다라 불상은 모습이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서구적인 형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이렇게 이제 고행상이긴 합니다만 온몸에 이게 아주 그냥 수척한, 극도로 수척한 모습, 뼈와 신축까지 표현될 정도로 극사실주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투라 불상을 한번 볼게요. 마투라 부분에서 산출되는 이제 이게 간다라 불상하고 마투라 불상은 재료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홍빛, 핑크빛이 또는 돌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마투라 불상하고 간다라 불상은 재질부터가 달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인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간다라 불상하고 이제 다릅니다.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마투라 불상이 인도의 중부 쪽이고, 그리고 그 위쪽이 간다라 불상이에요. 이 강 하나가 이 문화를 경계짓는 인도에서 큰 보더, 국경이 됐던 셈입니다. 마투라 지역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부 이쪽에서는 불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최초의 불상이. 요 위에 있는 간다라 지역과 마투라 지역, 요 지역에서만 불상이 나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여 개 국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토와 문화와 역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상이 여기까지는 보드가야나 이쪽은 다 석가부처님의 족적이 전하는 곳에 비해서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상도 늦게 나타납니다. 마투라 불상, 아까 간다라 불상과 동시대를 지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확연히 다르죠? 먼저 얼굴 모습도 좀 차이가 있고, 머리카락의 모습도 이거 마치 뭐 같나요? 이 육개를 표현한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간다라에서는 이렇게 그냥 모발이 아주 표현이 잘 돼 있어가지고 소라 모양으로, 그래서 그걸 나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비해서 여기는 분명히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인데 굉장히 단정하게 탁 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투도 육개도 이렇게 좀 아주 탑 모양으로 이렇게 쏟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무슨 부리를 걸치고 있습니다만 이거 보세요. 배꼽도 표현이 되고 가슴도 막 표현이 된다. 신체적 윤곽이 과감하게 표현이 됩니다. 과감하게 하면 요즘식, 이것도 역시 요즘식이겠죠. 당시 2세기 때의 마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입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요게 우리 지금의 2000년 뒤에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심지어는 노출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관능적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건데, 이걸 관능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마투라 불상의 어떤 그 정점을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 작품이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뒤에 모습이 사진이 잘 나오는데요. 이게 마투라 모습.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간다라 지역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그냥 소라 모습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초승달 형태의 눈썹, 그 다음에 색깔로 말하면 조금 검푸르게 표현을 하는데 경제는 그렇게 나와요. 눈은 눈동자는 검푸르게 나옵니다. 검푸르다. 네. 그 다음에 둥그런 코끼리 눈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우뚝한 코. 그 다음에 늘어진 귀. 이런 것이 불상의 전형적인 형태죠. 이거는 이 귀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는 불상을 이렇게 표현하여야 한다라는 그 의계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모습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마트라 불상의 아주 걸작을 하나로 이 작품에 속하죠.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다음 미술로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정말 아름다운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이렇게 생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좀 위험도 있죠. 그렇죠?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좀 그런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 저 작품은 이게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 이 작품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지금이라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참 범음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제 상으로서나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마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 미술하고 간다라 미술하고 마트라 불상이 한 5세기가 지나면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간다라 미술과 마트라 불상이 한 300년 가까이 서로의 길만을 갔다가 이제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통일이 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20개여 개국으로 쪼개져 있던 것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양식도 합쳐지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시대를 구타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구타 미술이라고 해서 5세기 미술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간다라와 마트라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구타 미술의 특징은. 그래서 간다라의 장점과 마트라의 장점이 동시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간다라 미술의 장점은 뭘까요? 그리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인체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미술은 인체 미술을 극도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발전된 미술이기 때문에 마트라 불상이 좀 다소 이렇게 각 신체 부위가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계산이 되지 않았음에 비해서 간다라 미술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신체의 비례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멸실한 듯한 모습 이런 것이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나타나고 반면에 마트라 미술은 간다라 미술에서 꼭꼭 숨겨놨던 아름다운 신체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몸의 윤곽선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고유한 어떤 그 선매, 정적 이런 것이 같이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타 미술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마트라 불상과 구타 미술의 이제 접점에 있는 시역에 뭐 일종의 것도 구타 미술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시대입니다. 5세기니까. 다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자세히 나와 있죠. 이렇게 아주 확실한 신체 비례에
그래서 보면 착 보면은 몸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기 무릎이라든지 발꿈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다란 손, 무릎에 가까이 내려 허벅지 아래로 내려오는 기다란 손가락 이런 간단화적인 양식 그리고 마트라적인 양식이 혼용이 된 불상이 이제 마트라 불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 불상과 마트라 불상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진으로 좀 봤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간다라 불상은 인간 모습의 사실적 표현이고 그에 비해서 마트라 불상은 조금 이상적이랄까 참선을 하고 연락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요. 아까 이거는 재질이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간다라 불상은 우울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책에 이렇게 책에 나왔으면 한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마트라 불상 그래서 활발하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옷자 표현에 치중했습니다. 두꺼운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마트라 불상은 옷이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죠. 반면에 어떤 신체의 어떤 건장한 모습 이런 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당시에 간다라 지역의 기후, 마트라 지역의 기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대고 아열대성 기후, 상대적으로 덥기 때문에 옷자락이 좀 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불전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간다라 불상에. 다음에 마트라 불상에서는 그에 대해서 곤생담, 곤생담 이런 걸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간다라 불상은 이게 전형적인 간다라 불상이고요. 여기 푼타포스도 나오죠. 아까 봤던 마트라 불상. 같은 이제 명호가 다르도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약사를 이렇게 했듯이 같은 석가불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익숙한 시각으로 보면 마트라 불상이 조금 뭐랄까 많이 낯설죠. 이렇게 좀 신체 일부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얼굴도 한번 볼까요? 얼굴 먼저. 머리카락이 여기는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머리숱이 많은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채발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이게 머리카락을 많이 이렇게 좀 잘라낸 듯한 스님 모습에 비슷한 머리카락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6개로 올리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얼굴 보면 한 30대 정도의 30대를 요즘은 청년이죠. 60도 청년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작년이라고 해야 되는지 작년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마트라 불상은 더 젊습니다. 이거는 이건이라고 해서 이 얼굴은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젊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마트라 지역에서는 좀 청년의 모습을 많이 숭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간다라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옷을 보죠. 옷이 간다라 지역에서는 두꺼운 옷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옷주름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비해서 마트라 불상은 옷주름이 물론 있긴 있지만 이렇게 아주 얇은 옷으로 그러니까 비단같이 아주 얇은 옷으로 입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들이 이제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간다라 마트라 불상 이후 그래서 구타 왕조를 거치면서 통일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파불교의 출현과 함께 불교 미술도 대승소승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다라 불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간다라 불상, 마트라 불상 이렇게 크게 대별되던 불상이 이제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쯤 되면 중국으로도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지역에 따른 불상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은 미술이지 않습니까? 미술은 시대와 지역
이런 그 전통, 역사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하더라도 예컨대 불상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5세기와 9세기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시대라고 해도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양한 시선이 녹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불상의 양식, 그러니까 간다라 불상, 마트라 불상이 나타나서 한 3세기 무렵쯤 해가지고 중국의 불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대승불교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러한 불상들이 다양한 양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까 중국 불상의 변천이 표랑 보여드렸듯이 웅강이라든지 용문, 도나 이런 데서 이런 그 변천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물론 한 4세기 무렵부터는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불상이 들어왔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게 공식적으로 372년인데 그 4세기 이후에는 불상이 만들어졌겠죠. 그렇게 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다르게 불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럼 오후에 나가죠.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시죠? 예. 뛰어온 거는 택시가 뛰어왔는데, 그 앉아있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그냥 떨리지. 진짜 내가, 마라톤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물화가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막히니까 얼마나 초조하든지. 저기 한 달 전 조금 더 됐죠? 그때 이게 뉴스를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와 있어요. 한번 좀 재미도 있고 해서 소개를 경주 남산 청와대 석굴자산 쌍둥이 불상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뭐냐면은 내 대학 후배인데 임영애라는 교수가 지금 경주대 교수인데 이런 불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춘천에서 요게 뭐냐면 청와대 안에 석불상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들어서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 통일신라 시대에 아주 훌륭한 불상이 하나가 봉안이 된 건 아니고 참 자의반 타의반으로 있어요. 네, 요거하고 요 밑에 보면 요 모습입니다. 요거만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근데 요거를 찾았다. 이제 그런 기사예요. 춘천에서. 근데 요체는 여기서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청와대 불상이 뭔가 그거예요. 이건 이제 그 실칙도면이라고 하는 건데 청와대의 불상이 놓여지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정확히 말하면 1927년이에요. 경주에 있었던 불상인데 이게 이제 서울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있게 된 건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사진을 뒤쪽에서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그 청독부의 불상이 지금의 불상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총독부 자리였습니다. 있던 연인데 뭐냐면 그 1927년에 그 당시 총독부의 총독인 테라우치라는 총독이 경주를 이제 순시로 갔어요. 경주를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오니까 경주에 있는 그 일본 그 유지들이 이제 오늘 밤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리셉션을 갖고 이제 파티를 한 거죠. 하루는 그 며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경주 금융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오히라라는 일본인
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총독을 멀리서 오셨으니 수고하신다고 대접하겠다고. 근데 그 집을 가봤더니 이제 뜰으로 갔죠. 뜰에 가가지고 가든 파티라고 얘기하는데 테라우치가 이렇게 집을 아유 집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딱 발걸음 딱 멈추는 거예요. 봤더니 그 마당 한 구석에 놓았던 이 불상이 이 오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마당에 있었던 불상인데 총독이 그걸 보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오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불상이 마음에 드시니까 고개를 딱 끄덕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불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에서 대구로 해가지고 며칠 경북 지역을 순시하고 순식을 끝나고 총독 관저 지금은 남산에 있었습니다만 총독 관저로 딱 올라가 보니까 그 불상이 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 금융조합 이사장이 총독이 이 불상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일종의 진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남산에 있다가 총독부 관저가 청와대 자리로 옮기면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총독부 본부에 배치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이 불상이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당시에 별칭이 여기 나와 있죠. 미남석불. 이 별칭이 미남석불로 저기 해가지고 뉴스에도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봉안이 돼 있었고 바로 이 자리 모습이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요 아래에 있었던 것이 춘천박물관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뉴스가 여기서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한번 그냥 막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부터는 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간다라 불상, 라피아 불상을 봤습니다. 불상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을 봤고요. 그러면 불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불상이 일종의 간상인데 부처님의 모습이니까 뭐 이런 데서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미술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또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분석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분석적으로 본다는 건 사실 한 번에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불상이 어떻게 아름다운가를 알려면 먼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돼요. 머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불신의 모습이 어떤가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될 게 손입니다. 손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래서 불상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손의 모습입니다. 이걸 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상은 손을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모습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이제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수인 즉 손의 모습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어떤 그 서원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으로 짓는 표정, 손으로 짓는 동작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종종 아니면 아주 자주 불상의 존명, 석가불이다, 약사불이다, 아미타불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이건 이제 한시 수업 때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불상의 자세는 이렇게 입상자상이라고 나눠지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불상은 서 있는 모습과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누워 있는 모습 이 세 가지인데 앉아 있는 모습도 길상자가 있고 항마자가 있고 유희자가 있고 교각자가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의자자가 있고 다양해요. 이런 모습을 같이 좀 보면은 불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손의 모습을 보여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응? 앞에 거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거부터 한번 좀 하고 하는 거니까 시무웨인 소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궁금하죠. 그죠? 앉아있는 자세는 서있는 자세가 어떤 건지 그렇게 해요.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수인의 모습은 이제 시무웨인, 현마촉진인, 정법인, 선정인, 요원인, 근간인 많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손의 모습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장 잘 보는 모습이 시무의 요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상에서 이게 반대로 또 돼요. 그러니까 위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시무의 이를 그대로 보면은 나를 보면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요. 이 세상 사람이라서 두려움이 제일 큰 적이잖아요. 인생을 편하고 좀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이나 뭐 재난이나 가난이나 또 나이 든 거에 대한 이런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모든 두려움을 없애라 라는 뜻이에요. 손을 딱 피는 것은. 그 다음에 여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하는 바가 누구든지 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선정인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아미타, 석가 이런 여러 가지 불상 수인이 나타납니다. 자, 시무웨인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무웨인을 써볼게요.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무해의 마음을 해서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겠다. 이게 이제 시무웨이겠죠. 손이 좀 떨어져 나왔어요. 이건 경북 거창에 있는 불상입니다. 9세기 통일신라 시대 불상이에요. 그래서 5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서 바깥으로 해서 높이까지 올리는 걸 말하고 좀 떨어져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러고 다닐 수도 없고 마음이 좀 편해져야 되겠죠. 요원인입니다. 또 요원이죠. 이게 우리나라 불상에서는 이게 좀 반대가 주로 많죠. 성과 소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모습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불상도 지금 왼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요원인이죠. 그래서 대자대주의 덕을 베푸는 것을 5 손가락을 쫙 펴서 손바닥을 그러면서 줘야 되니까 손을 펴야죠. 네? 손바닥. 이제 내가 안 봐요. 역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시작했어요. 시무의 요원인은 통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거창을 들었을 때는 다시 볼까요? 왼손이 시무에 있잖아요. 왼손으로. 근데 반면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한다. 그래서 통자를 쓴 거예요. 서로 통하는意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상은 시무웨인과 요원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아요. 특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하고 삼국시대 때 불상은. 근데 이제 조선시대 불상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손등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선정이라고 섞여서 그렇습니다. 또 아미타불과 석가불이 같이 짓기 때문에 통인이라고 해요. 이 불상은 원래 이런 모습은 시무의 요원인은 아미타불상이고 석가불상은 선정인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조명에 딱 들어맞는 수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미타불상에서도 이렇게 하고 석가불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 개통 없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좀 유연하게 불상을 바라봤다는 뜻도 됩니다. 아미타와 석가부처님을 하나로 봤었다는
그런 그 사고에 좀 자유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불상은 우리나라 불상 중에서 참 가장 걸자 금동 불상 중에 하나인 연가 7년명 불상이에요. 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석가 부처님이 생도 직후에 녹야원에서 설법할 때 그때 이제부터 내가 깨달은 것을 대중들에게 중생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슴에까지 올려서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맞닿게 합니다. 일명 설법인이라고 합니다. 전법인입니다. 그림을 표현하시고 이런 모습도 많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석가부처님의 대표적이니까 석가부처님의 선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불상이 5세기 불상인데 5세기 불상에 많이 나타나요. 5세기 이후에는 이상하게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굉장히 한 손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다 이렇게 깍지를 껴가지고 이렇게 배 아래쪽에 되는 것을 선정해요. 여러분도 참선할 때 많이 이렇게 한 자세죠. 심신을 안정시키고 명상에 들어서 진리를 관찰하는 상징하는 거죠. 양손의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넣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불상의 대표적인 수인이 직권입니다. 이게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부처와 중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딱 두 손을 아래 위 상으로. 이 직권인의 특징은 형태면에서는 두 손을 상하로 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손가락을 끼워서 서로 연결한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게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올라갈 게 맞다, 위로 왼손이 올라갈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 양식으로 봤을 때는 오른손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왼손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부처가 밑에 있으면 어떻고 중생이 또 위로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교리가 발달된 겁니다. 꼭 오른손이 위로 가야 된다. 왼손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그 자체로 구분이지 통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미술에서는 이게 오른손 왼손이 자유자재로 가요. 난 이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식 사회만 매달리는 사람이나 중국 인도의 학자들은 불교학자들은 미술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직권이 이렇게 좀 혼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불상은 이제 철불상이죠. 직권을 한번 더 봅니다. 합천, 경남 합천 죽골이라는 데는 불자상. 지금도 그쪽에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오른손이 올라가면 우권인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왼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거를 왼자자에 써서 좌권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 위와 아래가 하나다. 오른쪽과 왼쪽이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로자나 불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불상은 아까도 말했듯이 크게 보면은 불신과 대자로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보려면은 물론 이게 뭐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 상관은 없습니다만 좀 이게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구분 잠깐 이렇게 따로따로 먼저 보고 나중에 보는 게 좋아요. 이 모습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은 또 어떻게 생겼나. 그 다음에 불신을 보더라도 얼굴, 가슴, 그 다음에 옷자락, 손의 모습 이렇게 부분적으로 본 다음에 그것이 딱 결합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물론 처음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자주 보게 되면 뭐 1초 안에 쫙 되는지 그렇게 돼요. 자, 또 천지인이 있죠. 이거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처이라고 했다는 데서 유래한 겁니다. 이 굉장히 좀 종교미술에서는 다른 종교미술에서 보기 어려운 과감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손을 이렇게 막 올리고 내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런 좀 양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 모습이 좀 거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부처님의 어떤 불교의 우뚝함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이 불상은 한 6세기 무렵에 우리나라 불상입니다. 지금의 고리박물관에 있는 불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탄생물이라고도 하죠. 태어나자마자 했다. 그래서 탄생물이자 천지. 또 아주 드문 경우에는 왼손이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아주 드물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불상이 아니고 일본의 불상입니다만 형태는 비슷하죠. 또 하나 그러지 않고 가만히 합창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 불상 합장에는 사실 불상에서는 잘 보기 어려워요. 고사상에서는 많은데 우리나라 불상에는 몇 예가 있습니다. 이 두 손을 가지런히 합쳐서 나타낼 수 있는 이 중에서도 이 손가락의 표현에 따라서 12종류가 있어요. 10의 합장입니다. 요거는 경주 안압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경주 여러분들 뭐 안 가고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경주는 자주 가는데 또 잘 가는 데가 안압지지 않습니까? 연못. 그 연못에서 발굴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의 불상인데 요거는 장식, 장원용이에요. 예배용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촉기 있죠? 여기 이제 이런 데다가 꽂아놓는 장식용 불상입니다. 그 통일신라 시대, 여기 한 대략 8세기 후반, 9세기 초반인데 얼마만큼 불교가 융성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불교 미술이. 안압주에서는 또 하나의 합장들이 나왔습니다. 좀 다른 거죠. 이건 판물이라고 해가지고 금을 얇게 해가지고 만든 불상이에요. 불교 통일신라 시대에 아주 성행했었던 부분 모습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기법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밀랍으로 주조한 그 밀랍 주조형 불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이때 기법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합장상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창에서 나온 불상인데요.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오래되고 야외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통화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장상인지를 사람들이 잘 많이 몰라요. 이건 이제 박물관에도 있었고 지금 경주국립박물관에 있고 그 잘 안 보이고 대개 가보면 다 이렇게 어떤 수인을 짓고 있지 우리가 익히하는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없는데 합장이 있었어요. 합장상이 있습니다. 이건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또 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잘 접하는 불상이 구품 아미타 부품이죠. 아미타 불상에 설법을 듣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상품 상세부터 하품 마스까지 9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와 맞대거나 중지와 약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주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부처님이 사실 본래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설한다 이거긴 한데 차별을 두는 것은 깨닫게 그것을 듣는 사람의 깨달음을 할 수 있는 바탕의 근기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둔 것뿐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들으면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자, 상품 상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좀 멀리 좀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경남 함안에 보면은 대산이라고 쓰는데 상품 상생이라고 있어요. 그 수인을 이렇게 보면은 삼국시대에 보면은 영원히 시무예인이 많고 이때는 7세기죠. 8세기에 들어가면 항마 촉진이 많아요. 이른바 이렇게 손을 저렇게 해버리고 항마 촉진이 많고 그 다음에 9세기에 들어가면은 이때 비로자나불상이 우리나라에 9세기 때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때 유행합니다. 그래서 직권인이 많이 나오고 비로자나불상이 아까 봤었죠. 근데 고려시대 보면 이 수인들이 다 나옵니다. 고려시대에서는 종교의 종파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는 누가 아주 탈북치다고 나왔네요. 종묘에 따라서 수인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는 영인 시무예인이 많은데 아미타 불상에서도 역시 선정인을 하거나 오히려 설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삼국시대 불상을 가지고는 수위만 보면 딱 이렇게 못알아고 확정지어서 얘기하면 좀 어렵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이 아미타 삼정 같은 경우 주전부리 아미타불인데도 항마 촉진이 있어요. 또 석굴암 불상도 역시 항마 촉진인데 이 불상을 아미타 불상으로 보이거든요. 항마 촉진이면 석가 부처님이 선정인과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건데 아미타 불상에도 불구하고 항마 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왼쪽에 불상에서. 그래서 수입만으로는 전혀 확인하기가 어렵다. 군이 석가, 군이 삼정불상이죠. 경북 군이. 이 군이는 석굴불상이라는 것이 하나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석굴이 많지가 않은데 석굴암처럼 사천의 보안함이라든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요 군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자주 여기 한번 가까이 요즘은 여기 막 이렇게 좀 가까이 가기 조금 불편하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접근잘 못하게 하는데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두 군데를 한번 해주시고 살펴보세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뭐냐면은 물론 이 불상은 다른 거이 삼전상인데 좌우의 협시보살의 존상이 뭐냐? 아미타 부처는 관음지자인데 여기 그건 아니고 석가 부처님이면 문수고연인데 그런 거 아닐까라든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용이 새겨져 있어요. 이 선각으로 용이 이렇게 위호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얇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직접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따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구용포수하듯이 9마리 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좀 구경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빨간 입술 주변에 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상에 과연 이게 석불상입니다. 석불상에 채색이 되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단서입니다. 여기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부대에 그렇고 여기 보면 조금 그 빨간 듯한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석불 우리 지금 이 금동굴인가요? 저 불상은 청동이라 했는지 이렇게 입술. 뭐죠? 재질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무 재질인지 이게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면 딱 한 번만 두드려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달라요. 두드려 보면 나무 하는 목불상하고 소조불상하고 형태 면에서 비슷한데 두드려 보면 다르고 또 청동불상이나 금동불상도 이렇게 소리가 울려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동불상이나 청동불상 같은 경우 당연히 저기다 이렇게 금박을 이렇게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불상에는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특히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채색을 했을 거다라는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기 바라요. 실제로 한 3세기, 4세기 혹은 그 이전에 불상이 아니더라도 인물상에는 어김없이 채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불상에도 안 했을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금색을 칠했든 간에 아니면 얼굴에 근데 이제 일부 금동굴에 보면은 여기 파랗고 빨간 색칠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파랗고 아주 파란색은 아닌데 좀 딥블루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이 칠해져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석불상에 분명히 채색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나오게 되는 그런 불상이기도 합니다. 문이 삼조 불상이에요. 그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세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한데 그것도 볼까 해서 좀 빨리 나왔는데 질문을 받으면서 질문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좀 하시죠. 불상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불상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부분도 괜찮습니다. 항마촉주인이라는 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항마촉주인. 항마촉지는 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복시킨다. 마는 마군을 항복시키고 촉은 닭을 촉자. 그래가지고 석가 부처님이 그 수행을 하면서 마군들이 많이 이제 시험을 하고 석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이들 방해를 하잖아요. 그걸 다 물리치고 성도를 이루었다 하는 의미에서 항마촉자.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부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겠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가는 것이 라고 되어 있는데 늘 항상 의심과 어떤 이런 외부에 대한 방해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뜻을 굳게 가져도 그렇지만 항마촉지는 그런 것을 물리치라 하나의 뜻을 세우면 끝까지 가라는 거죠. 손 내리는 네. 이거 저게 한번 촉주인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습으로 이 손의 모습도 여기죠. 그런 것을 땅을 향하는 것이 촉지니까. 네. 이게 이제 항마촉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마촉지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불상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이 불상을 아미타 불상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아미타 불상의 양쪽이 관음세지보살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이게 관음세지인 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미타 불상이 이렇게 정대하고 있습니다. 병이 관음은 여기가 뿌리병이 있고 그래서 관음세지가 이렇게 표현돼요. 저쪽 편에 손에 쥐고 있는 게 저거 뿌리병 아니에요? 요건 맞아요. 뿌리병이고 네. 요거는 그러니까 관음. 그래서 그게 간세보살이다. 관음병. 이쪽에 대세지보살은 뭐? 요 보병. 보병. 보병? 네. 아, 대세지보살이 이렇게 네, 보병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음세지라고 보는데 근데 그러면 항마촉지는 석가부처님의 존상인데
그래서 이걸 통인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상과 석가부처님이 동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썼던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처님과 석가부처님의 뜻을 하나로 본 거죠. 그 대중에게 다가가는 미타불과 석가를 같이 쓰는 통일이죠. 좋은 지적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불상을 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앙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 불교도로서 그건 당연합니다. 불상의 위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하나의 이것은 예술 작품이다 라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예술은 뭐냐면은 어느 시대나 민족 또 그 시대의 역사, 전통 이런 것이 표현돼가지고 가장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표현될 때 미술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가 있고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예술이고, 여기에 종교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최상의,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하나의 그 원리 아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에 입각한 존상들이 불상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으로 돼 있는데 세 개가 있고 자아가 있잖아요. 네. 상과 자아의 어떤 차이점이 상하고 입상 좌상 유임상 있고 길상좌, 한과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뭐가 다르죠? 그 입상이라는 건 크게 보면 이제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상이고, 좌상은 앉아 있는 좌상인데 여기 있겠습니다.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 포인트라면 좀 너무 예전이 아니니까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앉아있는 모습에 따라서 항마자, 길상자, 그리고 유희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런 것 같은 경우 오른쪽 무릎을 올리는 것을 길상자라고 해요. 앉은 자세에서. 반면에 두 발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자르고 있습니다. 이걸 교각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교각자가 한 서너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자체로 하나의 어떤 수행의 단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길상 항마 요새 반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길상 상서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상서로움을 표현해주는 그런 자세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는 와상 있죠. 장저화 그런 말도 있듯이, 유행성은 이제 단일유자에다가 갈행자에서 입상이 한 종류입니다. 입상도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유행상은 우리나라에서 드문데 이 유행상을 인도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동생감 있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보다는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대개 입상이 두 발을 찌러나게 있는 데 비해서 유심히 보면 한 발이 조금 앞으로 내리는 게 있습니다. 오른발이 주로.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다니면서 유행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죠. 다니는 서인 제자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다니는 모습, 설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구분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저게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상을 감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수인까지 이제 그런 자상의 모습까지 표현해주는 좋은데 설명이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간다라 마투라 불상의 어떤 불상의 발생 시작 그리고 왜 불상이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눈에 불상을 대할 때 들어오는 수인의 모습 이걸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마투라 불상, 간다라 불상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불상이 온 배경을 보면요, 마치 역시 석가모니의 설법이 2000년 동안에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 우리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전해지는 그런 것을 끊이지 않고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시대와 지역과 민족의 차이를 두지 않고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간다라 아닌가요? 마투라 어느 쪽에서 아까 말했듯이 간다라 마투라는 그 1세기부터 7세기인데 사실 7세기는 거의 그 간다라 마투라의 아주 흔적만 남아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4세기일 겁니다. 그죠? 그전에도 불상은 있었겠지만 수입품이었겠죠.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근데 우리나라 불상은 4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초반에는 중국 불상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한 6세기쯤 돼 보면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 간다라 지역의 불상이 조금 표현이 돼요. 아무래도 우리 정서에는 그 불상이 조금 더 그렇죠. 옷주름이라든지 유려한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간다라와 마투라가 간다라 불상, 마투라 불상 어느 한 것이 탁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런 영향이 다 표현이 된 시대의 것을 우리는 흡수를 했고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다라적이다 마투라적이다 하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우리 불상은 우리식이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식이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